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오미크론 걱정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거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3월 돌아갈 수 없다며 경제 봉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을 했으며 5.5억 달러 규모의 가정용 코로나 키트를 구매해서 배포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의 미국의 재정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에 따른 공포감을 너무 많이 심어주는 것보다는 이번에 전환기 시점을 좀 주면서 좀 무언가를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부채 한도도 항상 여유롭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난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기초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치명률 대비를 고려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또 여기서 시장이 너무 나빠지게 되면 너무 인플레가 세게 나왔을 때에 따른 국민적인 반감심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본인도 이제 차기 재선도 또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깔아져 있다. 그 다음으로 3분기 경상적자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분기 대비 증가한 2,147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1월 독일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GfK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높은 확진자 수, 이동 제약의 심화, 가격 상승 등의 소비 심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것과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화양nen이 채권 만기 연장의 성공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 강세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준율을 좀 인하를 했죠. 그 영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소식 중에 호주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미크론 출현이 경제 회복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호주의 경제 성장세가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둔화를 기점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높은 백신 접종률과 정책적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출현이 정책 지원과 높은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서 경제 회복을 저해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치를 내놨고요. 그리고 호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른 국가보다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에서 3% 범위에 머무를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48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봉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함에 따라 미 증시의 안정성을 좀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수당 178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달러와 약보합세에 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 상승 및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 등의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71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국가 봉쇄 및 이동 제한 조치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봉쇄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유가가 어느 정도 급등을 보여주는 또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와 라이어 블록체인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 유튜버 미국 주식을 담당으로 하시는 유튜버이신데요. 미주노님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 영상을 따로 챙겨보셔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게 되면 아크 인베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격적이고 성장주 위주에 있는 인베스트먼트인데요. 테슬라, 텔레닥, 스퀘어, 쇼피파이, 코인, 로크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부분이 일단 들어가져 있다. 사용자 수가 5,600만 명이고 진출 국가가 100개국 이상, 그리고 한 분기 거래 금액이 3,350억 달러, 하나로 350조 이상. 지금은 더 크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나왔던 겁니다. 직원 수가 1,700명, 전체 매출의 76%가 미국 고객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연준과 그 다음에 SEC 위원장이나 기타 규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야, 너희 매출 어떻게 나와? 미국 주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 기업에 따른 보고서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미국인이 많이 하네. 그러면 일정 규제에 따른 기본 틀은 좀 만들어 주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운용자산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1년간 13배나 이상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중 11.3%를 코인베이스가 보유를 하고 있으며, 자산은 비트코인 70, 이더리움 13%, 나머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규모도 어차피 주총에서 통과가 됐고 그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나와 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비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또 늘어났던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파이 부분으로 한번 펌핑이 나왔고, 그 다음에 NFT로 펌핑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이제 NFT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게임용 NFT와 게임파이 쪽이 생각보다 좀 인기가 꽤 좋았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코인베이스 매출 구도는 아시죠? 이제 대여와 그 다음에 광고, 이자 서비스 부분이 일단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약 15억 달러 나왔고 9배 성장했으며 순이익도 7억에서 24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업비트와 빗썸의 차이가 수익이익률 대비로 보았을 때 코인베이스 대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고 매출도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특징이 딱 나오는 부분이죠. 단기 거래를 좀 많이 치중을 한다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기 거래에 치중이 되어져 있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나와져 있냐면 주식에 관련된 보고서이긴 하지만 20대 층이 생각보다 통계를 냈었을 때 다른 연령 대비보다 30대 40대 층 연령 대비보다 수익성은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상당히 별로 수익을 많이 못 냈습니다. 오히려 30대 40대 연령대층이 훨씬 더 수익성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20대 연령대의 갈증이 그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의 불확실성과 공포감이 또 있고 자기의 잠재적 미래도 좀 어둡다 보니까 단기에 치중을 해서 빨리 수익성을 높여서 내가 무언가에 따른 실적을 좀 내보려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도 11% 정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유저 수가 1분기 동안 1,300만 명이 새로 유입이 되는, 그러니까 1분기에 한해서지만 2분기 때까지는 그래도 늘어나다가 3분기 때 정체감이 좀 나왔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월간 사용자 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시장 점유율 추이는 어떻게 보면은 11%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재력은 아직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계속 관심 있게 두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선물에 약하신 분들은 롱이나 숏 부분에 있어서 괜히 청산당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2년 투자하는 형태로 코인베이스를 본다고 하면 저는 좀 비추를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약 7,000개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을 고객에 유입이 되어져 있고 그 규모가 1년 동안 7배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 거래 금액도 20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그리고 수수료 매출뿐만 아니라 구독 서비스 매출도 같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게 좀 앞으로 미래 성장의 좀 먹거리지만, 그래도 주요 매출처는 수수료 장사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뭐 FTX나 내년에 FTX나 그다음에 크라켄이나 뭐 그다음에 기존의 로빈후드나 페이팔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개명한 블록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은 힘들겠죠. 그래서 출혈 경쟁에 따른 앞으로 너희 먹거리와 실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른 그 내용이 약간은 좀 부재하는 게 조금은 그랬다. 그리고 2025년도 목표 추이도 얘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이 목표 추이도 생각보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성장 동력이 좀 많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하게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재무제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30%밖에 안 나오죠. 왜냐면 어차피 거래소에서 뭐 추가적인 뭐 기계 장치가 뭐 투입이 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뭐 따로 뭐 가져갈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뭐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봐야 뭐 어떻게 보면 뭐 서버 대여비 뭐 이 정도까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증이 잘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 뭐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올해 한해서는 상승기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지만 하락기 패턴에서 얼마나 방어를 할 것이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여러 가지 먹거리를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잘 나와 주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걔네들이 채굴 회사의 지분도 취득을 하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코인을 또 공급을 하면서 유동성을 또 선물했다가 넣어주기도 했죠. 그래서 선순환으로 현물과 선물을 교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파생 상품도 좀 많이 키워 놓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적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뭐 BSC나 이런 쪽에 좀 힘을 많이 실어주는 이유도 다 그런 내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 좀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개인 13배, 기간 18배, 트레이닝 규모도 꽤 커졌다. 그리고 월 거래 이용량도 생각보다 6배 이상 증가를 보여주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모순인 게 20년부터 21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기 패턴의 18년도 때부터 볼 거냐, 유동성이 진짜 급격하게 늘어난 지금 시점부터 하락기 패턴이 이제부터 만들어진 시점으로 또 볼 거냐, 그게 관점의 차이고, 통계를 어느 기준으로 또 끊어서 볼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최고의 악재는 여기 밑에서도 써져 있다시피 정부 규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관심 감소라고 되어져 있죠. 수수료에 편중되어져 있는 측면이 꽤 높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최근에 코인베이스도 암호화폐 선물하기 기능이 출시가 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무언가를 좀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하기 위한 측면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잘 먹혀 들어갈지, 시장이 정말 하락해야 돼서 이 선물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게 되면 같이 또 그만큼 인기도를 와 시장의 흐름과 좀 반대되면서 이렇게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런 거를 출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최근에
또 보게 되면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보유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보게 되면 12만 개에서 대략적으로 6조 원 정도 규모인데 대략 평단가가 2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면 지금 대략 한 대충 5만으로 잡고 두 배 잡는다라고 해도 일단 12조 원 정도에 따른 차익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따른 수익 창출 규모는 대여 서비스, 뭐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을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냐. 근데 때마침 또 비슷한 형태가 또 뭐가 나오냐면 되게 웃긴 게 기존의 이제 블록, 과거의 스퀘어나 그 다음에 로빈후드가 선물 부분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선물 부분이 또 하게 되면 선물의 시장이 매우 커졌고 그러하기 때문에 해당의 이제 시장의 규모가 선물 부분에 우리는 좀 더 치중하고 그 데이터 부분을 좀 더 챙겨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물의 방향성을 상당히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물의 지금 부분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조하고 그 물량도 매우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좀 걱정거리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중국 헝다에 이어 달러채 2위 자자오예도 디폴트의 선언을 받았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중국이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뭐 아무리 뭐 이슈화를 많이 시킨다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 추이는 아직까지도 안전망에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중국이 그거에 따른 지준율 부분을 좀 해줌으로써 또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돈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일단 다 가두리를 쳐놨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규제를 계속 추가적인 기사가 또 많이 나왔던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돈에 따른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장치로 인해서 안정 장치로 인해서 쓰이기 위함인 거지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부분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림픽 시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내적으로 약간의 좀 보여지는 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따른 측면에서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건 어차피 이쪽에서 되게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다. 그래서 물량 들어오는 측면은 조금은 아시아 쪽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당장 내년부터 뭐 생각보다 대출 부분에 따라 옥죄는 형태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출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시장의 참여자들이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단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유저들은 빨리 떠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시장의 경색이 생각보다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시아 쪽 부분에 따른 수급은 생각보다는 조금은 힘들 것 같다. 오히려 이제 미국의 분위기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계속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만큼 유저 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들어가는 투자 규모 추이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라이엇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해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고 거래소 부분에 또 다른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대표적으로 그냥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엇 블록체인 부분을 보게 되면 채굴로 100% 창출되고 기업 전략에 따라 계좌에 코인을 보유하거나 가격 시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척도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2017년도 채굴을 시작해서 18년도 초 때부터 20년 중반대까지 오클라호마에서 채굴 시설을 운영을 하기로 했다.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채굴 시설을 이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ESG로 인해서 그것에 또 공격을 많이 받죠. 에너지 과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야 우리는 수력 발전소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텍사스에서 300메가와트 채굴 시설 인수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낮은 운용 비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텍사스 쪽은 또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또 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엄청난 성장 동력을 또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주가가 비트코인이 가기 전에 이제 직전에 일단 주식 먼저 오른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계가 있어요.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2020년도 때 주식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화력이 올라갔다는 추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21년도 때까지 쭉 올라가다가 이제 그때도 좀 쉬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스타트를 끊었던 쪽은 채굴 쪽입니다. 그래서 채굴 회사에 있는 기업 분석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채굴의 동향에 있는 회사가 먼저 올라가 주면 또 방향성도 나쁘지 않는다라는 또 백데이터도 뭐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았고 장기 전략 보고서 부분도 라이엇 블록체인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괜찮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채굴 해시 용량이 21년도 말에 지금의 3배 그리고 4분기 때는 6배까지 일어날 것이다. 그때 22년도 4분기 때까지 그만큼 하고 채굴 시설은 오클호마 시설을 운영을 해서 가져갈 것이고 이제 여기에 코인 민트 발전은 80%가 무공해 발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채굴 회사와 달라. 근데 그래서 그 2등 채굴 회사, 3등 채굴 회사나 그 다음에 기타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 NA에 따른 비슷한 모델링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 생태계 안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렇게 라이어 블록체인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채굴기 부분도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그만큼 병목 형성으로 인해서 채굴기를 제때 못 받고 있는 게 지금 약간은 뭐 그러하다. 그리고 그 주문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실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고 지금 뭐 어떤 물품이든 간에 구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채굴 회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코인의 개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코로나의 약간의 방해가 좀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ESG 부분도 생각보다 방어를 잘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채굴 부분에 따른 뭐 그런 걱정은 좀 덜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2017년도에서 3년 동안 라이어 블록체인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아직까지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이고 그리고 환경도 나쁘지 않고 전력적으로도 잘 관리하고 있고 최고의 이때까지 노하우가 관련된 조직이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유연한 자금 조달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변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에 따른 측면으로 인해서 과연 코인 시장에 따른 그 부분이 생각보다 잘 버텨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다 회사예요. 코인은 회사가 회사와 또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가 왜 제가 뭐 금리 인상할 때 코인이 뭐 어떻게 보면 누구는 뭐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돈과 다 연결이 그냥 가장 큰 틀로 올라가게 되면 다 돈하고 연결이 되어져 돈 부분에 따른 부채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는데 지금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가격이 방어를 못했을
주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최악으로 뭐 예를 들어서 2만 달러도 뭐 붕괴가 됐다. 그랬을 때 라이어 블록체인의 평가와 그리고 그때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채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재무적으로 분명히 이게 또 어떻게 또 평가가 나와서 기업의 신용도가 어떻게 나와줄 것이냐. 이런 측면까지도 좀 봐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이제 코인을 제때 어느 정도 고정비에 따른 판매를 해가지고 그걸 충당을 하는데 그 판관비 플러스 인건비 다 해가지고 보게 되면 그게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적자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는다.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이제 빌렸던 돈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얼마만큼 빠르게 또 갚아 나가야 될 거냐. 그러면 그게 이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평가사가 과연 코인의 평가 추이를 얼마만큼 높게 쳐줄 것이냐, 낮게 쳐줄 것이냐,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까지도 또 고려한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재생 에너지 활용률을 더 높여가지고 더욱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채굴 방식으로 계속 도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라이어 블록체인의 채굴 수익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및 감사 서비스, 블록체인 솔루션, 암호화폐 채굴,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암호화폐 채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라이어 블록체인 주사업은 위와 같다. 지위를 맺은 부분과 이제 함께 채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블록체인에 투자한 이런 회사와 통해서 거래와 선물을 같이 하고 그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외에 이제 블록체인 자산 감사와 검증을 해서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블록체인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주로 무엇을 채굴을 하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부분을 한다라는 것인데 블록체인 관련해 회계 및 감사 서비스가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그만큼 네 이거 갖고 왔던 게 진짜 찐 채굴 쪽에서 갖고 왔냐 너 다른 쪽에서 좀 세탁해서 갖고 왔냐 뭐 이런 측면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코인에 너 출처가 어디 있는데 뭐 주소 한번 볼까? 뭐 그래서 감사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캐시가 있는데 이제 판매와 채굴 부분을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좀 보도록 하겠지만 여기서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 다 들어오면서 팔았던 물량이 거의 없죠.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상황이 내년으로 도왔을 때 얘네들도 내년에 이제 여기에도 CFO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CFO 입장에서도 내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리 단기적으로 집행을 좀 더 빨리 해가지고 집행 비용을 미리 녹여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코인베이스가 좀 더 차이점이 있는 건 이제 감가상각비를 좀 녹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이제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기계 장치가 원래 평균 한 4년에서 5년 정도 감가상각을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5년짜리 부분에 있었을 때를 녹였을 때 한 방에 녹일 거냐? 뭐 분기마다 녹일 거냐? 아니면 뭐 그거는 이제 CFO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녹록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녹여버리게 되면 판매 물량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대적으로 심리에 작용을 해서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약간의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퀀트 쪽을 잘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다른 평가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채굴되는 소요되는 에너지원의 출처를 보게 되면 수력, 석탄, 천연가스, 풍력, 석유, 태양광, 원자력이 있는데 지금의
보는 트렌드는 주로 수력 천연가스인데 수력 쪽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풍력은 별로 아직 뭐 채굴 쪽에 좀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면은 수력 기반으로 좀 많이 치중을 해놓고 그 다음으로 원자력이나 뭐 그 다음으로 뭐 천연가스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좀 과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굴집에 따른 개선의 사항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채굴을 하기 위한 부분이 좀 더 빠르게 발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상황 부분이죠. 예, 채굴 점유율이 역전이 됐던 부분.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7월 달 기준으로 중국의 부분이 내려오면서 미국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을까요? 야, 이제 제가 만약 규제기관의 수장이에요. 예, 기관장입니다. 야, 우리가 생각보다 코인도 많이 갖고 있네? 코인의 채굴량도 많이 갖고 있네? 코인의 투자자도 많이 있네? 근데 말로는 아직 뭐 전체 시장에 뭐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건 맞죠. 왜냐면 전체 뭐 주식시장 규모를 보든지 금시장 규모를 보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근데 이 시장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또 보게 되면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건 그만큼 보이지 않게 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이미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 17, 18, 19년도 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했어요. 기자들이 엄청 많이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애도 쌩까고 그러다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 미국에서 그만큼 많이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상반기나 2020년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시아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나 그만큼 많은 인기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일 빨리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지금의 트렌드는 이제 미국의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캐나다 쪽이나 이제 나머지 쪽인데 이쪽의 흐름의 방향성이 앞으로 좌지우지를 좀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쪽에 대한 관심도를 일단 1순위로 보고 체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의 돈의 흐름과 그쪽의 채굴회사에 따른 분위기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어디 주지사 쪽은 뭐 여러 가지 뭐 암호화폐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하려고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기도 하죠. 약간의 어그로를 좀 끌기도 했겠지만 뭐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독자님이 댓글로 또 남겨주셨던 답변을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있었을 때에 따른 측면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쭉 늘어나고 있죠. 예, 쭉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결국엔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시총이 내려가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해당에 있는 도미넌스 부분이 오히려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도미넌스가 나오게 되면은 좀 더 알트코인이 좀 죽어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좀 애매한 위치이긴 하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시총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어느 쪽이든 코인에 따른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펀딩 피를 본다라고 해도 펀딩 피에 따른 그런 측면도 생각보다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산 규모도 롱 포지션을 청산이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방향성이 선물에서 지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나와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명확하게 롱 포지션에 따른 측면이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니와 그리고 채굴회사들이 생각보다 판매 부분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왜 많이 못 가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기대적으로 미리 CFO가 내년에 시장이 안 좋을 미리 땡겨가지고 그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보여주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하고 그걸 먼저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게 기관들에 따른 눈치가 빨리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그거는 입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뭐 실적 보고서, 분기 실적 보고서는 항상 후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선제적으로 어떠한 발언이나 그런 거를 좀 유추를 해보고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채굴해서 뭐에 대한 그런 투자 규모나 이런 거를 좀 따져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년에 채굴회사들에 따른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적 대비 코인이 받쳐줘야 투자 규모를 좀 더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데 증액을 했어. 근데 이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근데 생각보다 빌려줬던 부채 비용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어, 단기적으로 약간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올해 부분에 뭐 반등이 나온 부분에 따른 측면이 어, 저는 그냥 소스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그게 이 추세 부분에 그렇게까지 오래 남았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7, 8일 정도면 올해 끝나니까 올해에 뭐 그렇게 막 유턴을 줄 만한 효과의 분위기를 주기에는, 세신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뭐 댓글에 충족되는 그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 따른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주어진 정보와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 이렇게 오밀조밀 잘 어, 이렇게 뭐 조합을 좀 해본 다음에 최종 평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뤄드렸던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기업 보고서가 이 정도까지는 나와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뭐 크립토 퀀트 보고서를 굳이 따로 찾아가지고 안 봐도 나중에는 좀 더 최적화된 보고서가 어차피 주식 안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는 애널도 있을 거고 채굴회사 상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채굴회사에 있는 이제 시즌이 도래해 있었을 때 그것을 또 분석을 해놓고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거래소도 똑같이 써야 되는 시즌이 있죠. 왜냐면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 올라가 있으면 그런 이유를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해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코리인들한테 더 좋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고도 판단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냐? 라는 측면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오늘 내용 또 많이 길어졌네요. 많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